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런웨이와 쇼, 그리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패셔너블한 모델이자 댄서였습니다. 그녀는 늘 빛나는 조명 아래 있었지만 진정한 꿈은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인데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헤비메탈 음악을 사랑하고 LA의 끔찍한 형사사건에 매료되었는데 자신이 그런 사건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에이미의 피해 사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미 하윅은 1981년 5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셀러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어린 시절에 랜스데빌에 살던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에이미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물했고 그녀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랜스데빌은 8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에이미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할리우드로 진출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사실 에이미의 진정한 꿈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할리우드라는 세계를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에이미는 양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녀는 대학 시절에 레스토랑 서빙, 파티걸, 전문 모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보통 할리우드에 온 예쁜 여자들은 배우를 꿈꾸지만 에이미는 달랐습니다. 춤을 추고 모델 일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학비를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부업은 점점 더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심지어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불꽃춤까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불꽃에 눈썹이 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댄서들은 그녀 옆에 서면 빛이 바랄 정도로 에이미는 눈부신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학업에서도 에이미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죠. 놀랍게도 모든 학비는 그녀 스스로 벌어서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결혼 및 가족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 및 부부관계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그녀의 연애는 꽤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배우 크리스핀 글로버, 데이브 나바로, 록 가수 메릴린 맨슨 등 유명 인사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모두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연애에 있어서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녀의 친구들은 금방 소식을 알게 되었죠. 에이미는 여러 잡지에서 화보 촬영을 자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진작가 가레스를 만났습니다. 가레스는 뛰어난 사진 실력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능통했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또 자신을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는 코미디언이었지만 그의 연극은 관객들이 어색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great to be here in all of the best parts of entertainment. We've got most of a band. We've got morning radio sound effects. Sometimes a full band when a toy kazoo comes from the ground, raises from the grave, takes over Tony and starts singing. It's wonderful. It's a wonderful time. 가레스와 에이미가 사귀는 동안 가레스는 에이미의 많은 남성 친구들을 질투했습니다. 때로 에이미 곁에 다른 남성이 있으면 갑자기 에이미에게 키스하며 에이미는 내 여자야 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에이미는 크게 불쾌했고 결국 가레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에이미에게 감성적인 음악 링크가 달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했습니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가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던 에이미는 결국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완전히 끝맺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2012년 에이미는 한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몇 년 전 플레이보이 잡지를 위해 촬영했던 노출 사진들이 에이미가 일하는 교도소로 배달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이미는 직장을 잃었고 자신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에이미의 친구가 그녀에게 혹시 남녀 관련 심리치료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적인 심리 상담사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에이미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인간 남녀관계 전문 분야를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관련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심리 상담사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를 공개하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LA와 할리우드에서 활동했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모델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생각 밖의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정기적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고객 중에 단순히 에이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이미가 그들이 만나본 가장 아름다운 심리치료사였을 겁니다. 에이미가 맨슨과 사귀었을 때 에이미는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이 그녀에게 맨슨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에이미는 농담삼아 그는 오후 6시 전에 일어난 적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불참은 에이미가 완벽한 생일 파티를 즐기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파티에서 에이미는 유명 배우이자 프로그램 진행자인 드류 캐리를 만났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에게 넌 생일에 약속을 깨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아니면 나랑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에 놀러 갈까?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에이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에이미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드류는 약속대로 에이미와 그녀의 친구를 10명 넘게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에이미는 신나게 놀았고 드류는 로버트에게 에이미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에이미는 드류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유명인의 만남은 곧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2018년 1월 드류는 프랑스 파리에서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에이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에이미와의 약혼 소식을 발표하며 세상에 알렸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brand new lovely fiancée, Amy. How you doing, Amy? 이 소식은 며칠 동안 각종 매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었고 인터넷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류와 약혼한 에이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수많은 파티에 참석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에이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누군가에게 표적이 된 듯 했습니다. 누군가 댓글란에 에이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그 허위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에이미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여 에이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이 사건을 독점 보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정보가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누가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드류와 에이미가 모두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사랑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드류의 나이가 에이미보다 23살이나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3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 그녀는 돈을 좋아하고 그는 돈이 많잖아. 이 사실이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젊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들은 그녀가 결코 돈 때문에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몇몇 댓글들은 마치 에이미의 동선과 행적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는 항상 대중 앞에 서 있었지만 스토커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드류는 여러 번 차라리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에이미에게 이런 공경을 안겨주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에이미 역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들의 발언은 정말 낙담스럽습니다. 저는 제 회사를 가지고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definitely frustrating. Just people online saying, oh, I bet she's
a gold digger. I bet she's, wanting him for this. I'm like, no, actually, I have my own business and I have a degree.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에이미가 가족을 잘 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박사학위를 돈으로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에이미를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런 비난들은 에이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8년 10월 에이미는 경찰에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드류와 에이미가 살던 곳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가 말한 스토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에이미와 드류는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들은 에이미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결별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법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2020년 발렌타인데이 전날 에이미와 드류는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드류도 에이미와 친구 사이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친구들과 함께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열 계획이었고 드류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여성 친구들이어서 드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에이미의 친구 로버트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에이미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을 알렸고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경찰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어제 마지막으로 에이미를 본 시간이 언제였는가? 와 이 같은 일반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이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드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에이미가 숨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로버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입양가족과 함께 자랐고 친척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누구와도 쉽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들은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있었고 이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이런 일로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가 하루 전에 에이미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해서 에이미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에이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릴로 중위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집 아래층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호흡이 미약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가 발견된 곳의 바로 위에는 발코니가 있었고 발코니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약 6m였습니다. 에이미는 발코니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몸에는 추락으로 인한 상처 외에 다른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릴로 중위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악의적인 형사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에이미의 방바닥에는 흩어진 구슬들이 있었습니다. 목걸이나 팔찌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또한 카릴로 중위는 침대 밑에서 약물이 가득 찬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주사기에는 성인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양의 니코틴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이미의 몸에는 주사 자국은 없었지만 누군가 에이미에게 주사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발코니로 이어지는 유리문과 블라인드가 파손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붉은 액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에이미가 바로 이곳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에이미의 부검 결과가 곧 나왔습니다. 에이미의 몸에는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고 카릴로 중위의 예상대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에이미는 발코니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먼저 에이미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어 누가 에이미에게 그렇게 큰 중호심을 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의 전 남자친구로서 자연스럽게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이미와 드류는 2년 전에 헤어졌지만 다시 연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이미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를 찾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드류는 매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에이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이미가 얼마나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또 에이미가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이미가 특이한 것,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것들을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뼈로 만든 해골 장식품을 좋아했고 심지어 묘지에 가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LA에서 유명한 살인사건에도 집착했습니다. 경찰이 드류에게 에이미와 다시 연락하게 된 것과 사건 당일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을 때 드류는 에이미가 발렌타인데이 전날 저녁에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 그리워한다고 말했고 그 후로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에이미는 드류를 본인이 주최한 발렌타인데이 파티에 초대했지만 에이미의 여성 친구들만 초대된 것이어서 드류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드류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곧 드류의 알리바이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는 용의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로버트는 경찰서로 찾아가 한 사람이 의심된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가레스였습니다. 로버트는 가레스를 잘 알지 못했지만 에이미와 가레스의 관계가 접근금지 명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가레스는 에이미와 갈등을 빚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에이미가 가레스를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가레스가 에이미와 사귄 것은 10년 전 일이어서 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말에 따라 경찰은 에이미가 당시 신청했던 접근금지 명령을 확인하여 가레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한다는 것은 분명 그녀를 위험하게 만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 역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죠. 조사 중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가 소유욕이 강하고 성격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밤중에 가레스는 에이미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에이미와 말다툼을 벌인 후 에이미를 도로변에 내버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여성친구 몬도사는 가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가레스가 매우 예민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과 부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몬도사는 가레스가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능통하지만 그것이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레스가 한때 에이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고 에이미가 집에 없는 사이에 에이미의 셔먼 오크스 아파트에 침입하여 사진첩을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에이미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가레스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꽤 오랫동안 에이미는 가레스가 자신의 전화를 도청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레스가 항상 본인의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아마도 에이미의 새 남자친구인 드류가 뛰어난 코미디언이라는 점이 가레스를 더욱 질투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레스의 성격으로 보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코미디언이 되는 것은 가레스의 꿈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2년 전 에이미가 드류와 약혼한 후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인 댓글, 주택 침입 등의 사건들이 모두 가레스가 저지른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에이미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가레스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에이미와 가레스는 헤어진 후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에이미는 엑스비즈 어워드에 참석했습니다. 엑스비즈 어워드는 엑스비즈 잡지가 주최하는 연례 시상식으로 AVN 어워드와 함께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의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 에이미가 무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레스였는데 그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아래에서 에이미가 예전에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매우 당황했고 그 순간 가레스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에이미는 무대에서 내려와 가레스를 구석으로 데려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레스는 때로는 에이미를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에이미는 가레스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가레스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심지어 바닥에 뒹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주최 측의 중재로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많이 놀라게 되어 시상식 후의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에이미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가 위험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설령 신청한다고 해도 판사가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이미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분명 가레스가 저지른 일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이 사건 이후 드류에게 연락했는데 아마 가레스와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월 17일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가레스의 집에서 붉은 액체가 묻은 옷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같은 것을 발견하여 결국 가레스는 사람을 해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가레스의 보석금은 무려 200만 달러, 하나 약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금액인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을 납부해야만 보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곧 보석금을 마련하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가레스에게 불리한 증거는 매우 확실했습니다. 가레스의 집에서 발견된 옷에 묻은 붉은 액체는 에이미의 것이었고 에이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는 가레스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주사기는 가레스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보통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은 특정 규칙과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국경과 공항에 접근할 수 없고 법원의 소원에 언제든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풀려난 지 하루 만에 규정을 위반하고 LA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그가 보석을 받아 도망치려고 한다고 판단했고 가레스를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석금은 몰수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가레스의 재판은 2022년 8월 30일 동부 LA 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레스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1급 고의상해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홧김에 저지른 2급 고의상해죄인지였습니다. 검찰은 가레스의 계획적인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했지만 가레스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가레스가 절망에 빠져 격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마리아노는 에이미의 이메일을 통해 가레스가 절망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며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파괴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배심원단은 심사숙고 끝에 가레스의 1급 고의상해죄를 유죄로 판결하여 그는 결국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여성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제공했었습니다. 스토커와 마주했을 때 에이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 로버트는 에이미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 에이미의 또 다른 친구 글래니 슬라는 기념비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 기념비는 추모와 사색의 공간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